자, 이번에 모실 게스트는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소선거제로 바뀐 이후로 대구에서 최초로 당선된 야권의 인사입니다. 대구 수성갑의 김부겸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선 후보로 나오신다는 거죠, 지금? 예. 그렇게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는데요. 네. 뭐 동네에서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동네에서 다 하는 걸로. 자, 보세요. 이번에 그 포스터였어요. 제가 의원님들을 모실 때 당선 사진을 꼭 살펴봐요. 그 당선 현장 혹은 그 순간의 사진을 보면 그 의원들의 캐릭터나 그게 잘 드러나거든요. 잘 보십시오. 다른 당선 현장과 어떻게 다르냐. 질서정연하지 않습니까? 흥분되지 않은 표정. 뭐랄까요. 학술 용어로 의기양양. 내가 될 줄 알았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다른 후보들 막 뽀뽀하고 난리 나요. 그리고 표정, 이런 표정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표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 표정 보세요. 가족분들이죠. 청중수 보시기에 왼쪽에는 제 아버님이시고요. 오른쪽이 제 집사람이고, 예. 둘을 헷갈리진 않겠죠. 네. 반대로 생각하진 않겠죠. 요 변명 좀 해도 돼요? 네? 왜 이래 되는지. 왜 이렇게 조용한지? 예, 해당 지역에 이 개표기가 고장이 났어요. 지금 개표가 진행은 안 되는데, 언론인들은 전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출구조사가 크게 틀리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먼저 한번 찍자고 그래서. 의기양양이 아니고 찝찝이구나, 찝찝. 결과 아직 안 나왔는데, 혹시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예, 10시가 됐는데도 아직 현장에서 개표를 못하니까, 다른 언론인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최근에 인터뷰를 엄청 많이 하세요. 야권의 잠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인터뷰를 하시고 있습니다, 요새. 그러니까, 가장 인지도가 낮다는 얘기죠. 가장 많이 열심히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언론들이 기사를 뽑을 때 이런 식으로 뽑아요. 결국은 문재인을 대체할 것이다. 문재인으로 좀 부족하다. 또는, 문재인으로는 한계가 있다. 물론, 문재인 전 대표를 제한 모든 후보들은, 잠재 후보들은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래야 자기한테 기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럼 문재인으로는 왜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제가 왜 가능성이 있느냐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왜 누구를 씹으라고 그래요? 예. 그 사람으로는 부족하니까 나를 뽑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미 지지율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거보다는요, 이제 대세론에 안주하면, 야당은 흥미를 잃게 된다. 그리고 목말로 뒤에 뛰어오는 친구들도 뭐 역전할 희망도 보이고,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지. 국민들도 관심을 끌고, 또 후보들끼리도 좀 치열한 경쟁을 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데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언론이 이렇게 하네요. 저 원래 싸움 잘 못해요. 억지로 몰고 가지 마세요. 그럼 문재인으로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붙어봐야 알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 그러면 문재인으로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와 본인이 더 나은 이유가 뭐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정치 구도 자체가 하루아침에 확 바뀌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동안 보면, 우리 당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그것도 아주 부정적이었던 지역부터 좀 허물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지역이 현재는 공교롭게도 영남 지역이고, 그 중에 가장 저희들한테 좀 차가웠던 데가,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우리 노무현 후보도 한 18%,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도 한 19% 정도였는데, 이제는 좀 획기적으로 판을 한번 뒤집어 보자. 그랬을 때, 제가 조금 더 그 죽지역 사람들한테 설득하기에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전통적인 우리 지지층에다가 그동안 개척하지 못했던 땅에서 좀 더 많은 지지를 얻어오면 뭔가 야권에게 더 강한 가능성을 만드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제가 총선 끝나고 우연한 기회에 한번 뵀잖아요. 그때 비슷한 질문을 드렸어요. 대선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 그때는 제 기억에 아직 그럴 정도의 여유가 없다. 내가 국민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드려야 될지, 무슨 의제로, 무슨 시대정신을 관통하는 의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지
잘 모르겠다.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한 4, 5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공부가 다 끝나셨나 봐요. 공부가 다 끝나서가 아니라 사실 이번에 조금 저로서도 좀 급하게 서둘렀던 감입니다. 그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날 모든 언론이 민주당은 이제 문재인 대선론이다. 끝났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죠. 아직도 우리들한테는 경쟁의 기회도 있을 것이고 토론의 기회도 있을 것인데 왜 못 박아요?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그럼 네가 할래요. 그래서 내가 못할 건 없죠. 뭐 이러다가 일이 된 것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정말이지 뭐 다른 것보다는 국가를 한번 책임져 보겠다 그러면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의 이 꿈을 한번 생생하게 실현해 보겠다 그러면 좀 제가 좀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를 좀 더 해볼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고민에 대해서는 다들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개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끼워 맞춰서 한국 사회 전체로 지금보다는 한 발 더 나갈 수 있을까? 그 모습을 제가 준비를 해서 나올게요. 그러면 아직 준비가 안 되셨는데 지금 나오신 거예요, 파파이스에? 그럼 왜 그래 일찍 불렀어요, 그래서. 아직 준비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일단 부르니까 나오신 거군요. 일단 뭐 파파이스 정도에서 얘기가 돼야 뭐 좀 인지도도 오르고 그래서 왔죠. 대세론으로 안 될 수 있어요. 문재인이 안 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문재인으로 안 될 수 있는데 근데 그 대안이 왜 김부겸이죠? 각 후보마다 장점이 한둘씩은 더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전부 다 한번 판을 펼쳐놓고 이번 기회에 이 절박한 한 번은 정권을 교체를 해서 이렇게 뒤틀린 사회를 바로잡아야 되겠는데 어떤 역량들이 모이면 이번에 확실하게 한번 뒤집을까? 어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각자의 매력들을 아직까지 점검받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전부 펼쳐놓고 자랑도 하고 토론도 하고 씨름도 할 기회를 달라는 거죠. 던져놓을 본인의 매력으로 준비된 게 지금 뭐가 있어요? 뭐 하나는 좀 뚝심이 있어 보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선거라고는 제법 치러가지고 지금 승률이 한 5할 되거든요. 지금까지 4승 4패 했습니다. 선거에 8번 나와서. 그러면 제법 좀 몇 집은 좀 생긴 거잖아요. 그 점 하나 봐달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좀 뻔뻔한 측면이 좀 옛날보다 많이 늘어가지고요. 저희들을 환영하지 않는 지역에 가서도 제가 좀 들이밀어서 정말 이번에 세상 조금 바꿔달라고 좀 호소하는 거는 제가 조금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노무현 대통령도 부산에서 안 됐는데 내가 대구에서 뚫었다. 실제로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 소송 문제 이후로 야권 후보가 된 것은.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정현 대표 있잖아요. 이정현 대표는 호남에서 재선이 됐어요. 최초로. 그러면 이정현 대표도 똑같은 논리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지. 뭐 더 없냐 이거예요. 어떻게 정말 그거 하나 우리가 전 고민했던 지역주의라는 그 벽 조금 겁냈다고 해서 그래서 나한테 기회 주세요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조금씩 이 과정에서 보면 제가 생각보다는 조금 괜찮은 물건이다라는 게 많이 나올 거예요.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지난 총선 민심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그 연장선에서 보자면 지금 사람들의 민심이 정권 교체의 레일을 달리고 있는지 아니면 저쪽으로 보면 정권 재창출의 궤도 위에 있는지. 다른 것보다는 국민들은 분명히 한번 바꾸었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한 10년 되면서 이 사회적 강자들, 그게 정치적 강자든 경제적 강자든 사회적 강자들이 너무 뻔뻔해졌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 것이고 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것도 더 뺏어서 100개를 채우려고 하잖아요. 이건 아니다. 분명한 거는 그런 점에서 세상이 바뀌고 무섭고 두려운 줄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그러나 야당에 대해서도 뭔가 아직도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우선 두 야당이 갈라진 것은 뭐 그분들이 늘 가슴에 좀 앙금으로 남아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뭐 세월호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야당이 조금 될 것은 되고 안 될 것은 안 된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타협안을 마련해보자라는 그 나름대로 야당이 바라보는 세상이 바뀌는 그림, 그게 좀 뚜렷지 않다는 게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권 교체에 대한 분명히 열망은 보여주셨는데 현재 분열된 두 야당이 각자 보이는 이 정도 모습 가지고는 아직 국민들에게 확신을 주기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김부겸 표 야당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제가 어떤 문제를 딱 이렇게 전착을 하면 참 끈질기게 참 징글징글할 정도로 끝까지 일을 합니다. 제가 좀 생긴 것도 이렇게 못생겼고 둥글둥글해서 제 친구가 늘 이렇게 좀 강성이 아니다라고 지적은 많이 받습니다만 그러나 한번 결심을 해서 어떤 과제를 잡으면 돌파하는데 끝까지 뚝심을 발휘한 거는 뭐 지금까지 장점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입시를 제때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재수도 하고 삼수도 했지만 마침내 또 들어갔거든요. 또 정치를 해서도 한꺼번에 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삼수를 해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한번 달았거든요. 뭐 등등 제가 어떤 과제를 잡으면 절대로 중간에 어설프게 간두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말 남한테 자랑하기 전에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또 자신을 닦아가면서 정말로 세상에 국민들한테 내놓을 만할 때까지는 다지고 노력하고 뭐 그런 끈기는 제가 조금 있을 겁니다. 예. 그게 이 시기에 사는 사람들한테 자식 구질구질하다 이렇게 비춰질지 아니면 저 녀석은 한번 뱉어놓은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더라 진정성이 있는 놈이더라 그래 될지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그 김부겸 의원의 그 훌륭한 인성에 대한 얘기는 알겠는데 품성, 끈기 그래서 김부겸 표 야당은 어떻게 다르냐고요? 요렇게 보시죠. 예. 우선은 저는 지금 현재 지금 부정부패 중에서 특별히 아마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하면 보통 우리 주변에 생긴 눈에 떠있는 부정부패는 상당히 많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이 구조적 부정부패는 제가 보기에 상당 부분 음습하게 우리 사회를 괴롭힐 것 같아요. 저 분명히 만약에 캠페인에서 제 정책을 이야기할 때 이 구조적인 부정부패에 대한 특히 권력형 비리에 관한 걸 확실히 발본색으로 안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부정부패에 대한 확실한 척결. 또 하나는 지금 결국 이제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를 비롯한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양곡한 문제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 친구 왜 저렇게 과격해 라고 하는 경제정책. 무슨 지금까지는 그걸 경제민주화라는 아주 점잖은 용어로 표현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구체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집어넣어라.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재정을 헛쓰느냐 안 쓰느냐나 이런 논쟁을 넘어서서 거기에 대한 확실하게 이런 식으로 어제 심상정 대표는 대합착이라고 하더라고요. 상층부 하층부를 정말로 더 붙일 만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정책을 하라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확실한 대안을 내겠습니다. 적어도 기회에 있어서의 불공정 그리고 사회 구조에 있어서의 불공평한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부정부패 이 세 가지는 확실히 걷어채울 그런 내용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희정 도지사 재선 도지사죠. 충청권에 사서 강합니다. 박원순 무려 서울시장이에요. 이재명 인터넷상 인기 짱이에요. 이런 후보들도 쟁쟁하단 말이죠. 이런 후보들보다 본인이 더 나은 점이 흔히 확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딴 게 아니고 저희 당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야권의 전통적 지지자들은 정말 가슴에 분노가 있죠. 누가 이 분노를 시원하게 대변해 줄까가 지금 요즘 관심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우리 정치 지형에서 아직까지 우리들의 이 열정과 분노만 가지고는 세상을 아직 바꾸지 못했습니다.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탄생에는 이인재라는 분열 효과도 있었지만 JP를 비롯한 어떤 세력연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노무현의 승리에는 극적인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라는 또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합쳤을 때 우리가 겨우 51%, 52%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그렇다면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 사회의 이 정치 지형을 하루아침에 못 바꾸는 게 우리 현실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취약한 부분에서 혹은 우리가 조금 더
양보를 해야 될 부분에서 설득력을 갖는 그런 어떤 좀 자세, 어찌 보면 전략적 판단, 그 불가능할까요? 저는 어떤 그런 점에서 좀 더 강하게 또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확장성이라고 표현하는 이 전략이 듣다 보면 안철수 전 대표의 전략하고 비슷해요. 자기가 문재인 전 대표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다고 말하는 그 핵심 포인트가 확장성이에요. 확장성. 양극단을 떼고 네, 나는 양극단. 중간을 하겠다. 뭐 친박과 친문을 요새는 양극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빼고 나서 중간지대인 영역의 사람들 내가 충분히 끌어와서 확장해서 승리하겠다. 이게 안철수 전 대표의 전략이기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차별화되죠? 안철수 전 대표 전략과는? 우선 브랜드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 점에 조금 항의를 하고 싶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누가 어떤 처지와 어떤 기반 위에서 하느냐, 그거는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든 싫든 여러분이 정치적인 어떤 지도급 인사의 상품을 고를 때 정책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 이력을 보실 것 아닙니까? 뭐 그런 어떤 비교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문제가 뭔데 저 친구가 정말 거기에서 목숨을 걸고 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 또 그걸 가지고 제 혼자가 아니라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을 에너지를 모아낼지 아닐지 이런 거 다 판단하지 않겠어요? 안철수 전 대표가 살아온 행적을 볼 때는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 왜 김어준 선생은 맨날 그렇게 자꾸 비꼬세요. 아유, 아니, 예.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되받아치는 거예요. 행적을 보면 알 수 있다면서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말을 못듣게 하다가 많이 얻어맞았거든요. 저도 많이 맞고 있어요. 예?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면요. 그 전에 질문과 답변을 오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원론적인 얘기의 수준에서 자꾸 맴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으로 보아 좀 일찍 나오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도 왜 이렇게 일찍 부르셨어요, 그래? 아니, 언론을 계속 등장하시길래, 이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판하시나 보다 하고 모셨죠? 그럼 또 한 번 모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감사합니다. 예. 질문해 주세요. 예. 저기 안철수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그 야권 분열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오늘 당장 벌어진 일만 보면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 결의안, 그동안 야권이 공조해왔는데 국민의당이 한 발을 뺐어요. 그리고 이상돈 의원이 아까 우리 얘기한 거 보면 안철수 대표가 여권의 후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오늘 했거든요. 예.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은 야권입니까? 여권이 될 수도 있는 아니면 겁니까? 제3지대에 있는 것인가요? 그 비슷한 발상과 착상은 이정현 당대표가 탄생할 때부터 쭉 이야기가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영남, 호남 연대하고 연합한다, 그런 뭐. 이야기죠. 그러나 그분들이 하나 놓치고 있는 건 있습니다. 야권을 지금까지 지탱해 준 이 호남의 민심, 호남의 민중은 소위 그냥 권력을 나누겠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사람이 제대접을 받게 설 수 있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존심을 상치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지, 그분들이 무슨 권력에 뭐를 옆에서 떡고물을 못 먹어서 환장을 하신 그런 판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호남 민중이 지금 기대하는 것은 이렇게 이 강자들의 남장판이 되고 이렇게 뻔뻔한 나라를 좀 정상적인 사람들의 상식과 양심이 그래 살아있는 나라와, 그리고 그분들은 결국은 이렇게 동서로 갈라지고 남북이 갈라져서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 피해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의 구조를 바꿔달라는 그 원망과 그 원칙이 있죠. 그래서 이걸 정치공학으로만 보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쉽게 가는 거 아니라 그건 저는 확신합니다. 자, 안철수 대표를 정치인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 저도 물건은 괜찮은데 왜 자꾸 남의 물건을 이야기하라고 하는지. 왜냐면요. 예. 그 양반이 어떤 정치인가 하는 판단을 그 사람이 내가 판단 내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듣고서 내릴 수 있거든요. 나는 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생각하네? 나하고 생각이 비슷해. 결이 비슷하네, 나랑? 아니면 나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이? 하여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거든요. 그게 직접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을 해서 자기 고집대로 야권 연대 없이 이번에 독자적인 제3 세력을 꾸린 안철수는 여러분들이 안철수 현상이 거품이라고 할 때 그 안철수하고는 지금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지금 저분 지지율이 무슨 뭐 두 자릿수도 한 자릿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는 정확하게 이 정치권에 자신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분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나는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느냐가 우리 정국 운영의 중요한 키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안철수는 이제는 우리가 감히 뭐 예를 들면 별거 아니야라는 둥 혹은 뭐 그냥 우리가 야권 통합하면 그저 주저앉힌다는 둥 이런 가벼운 계산을 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저분의 주장 중에서 앞으로 세상을 바꾸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부분을 어떻게 M&A 한다 하는가요? 그를 각오로 하고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할 겁니다. 실체로 인정해야 된다 일단. 예, 현상이 아니다 더 이상 안철수는. 그럼요. 왜냐하면 완전한 권력 실체로 인정해야 된다. 우선 여러분 보세요. 국회 내에서 지금 사실은 우리 우상호 원내대표가 가끔 엄살을 떠는지 투정을 부리는지 모르지만 지금 사실은 주도권을 누가 끌고 가고 있습니까?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사실 끌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노련한 정치 경험 때문이기도 하지만 좀 제3당의 위치가 딱 거기 있잖아요. 우리 손을 들어주는 것 같은데 은근히 저쪽 편을 들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실체다 하는 거는 알겠어요. 평가는 어떻습니까? 평가. 정치인으로서. 우리 아버님이 오늘 불려가면 너 자꾸 이래저래 물을 텐데 잘 모르는 거 답변하지 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개헌론은 어떻게 보세요? 요즘 모두들 모든 종류의 개헌을 들고 나오잖아요. 뭐 이원 집중제도 있고 뭐 중임제도 얘기하고 내각제도 얘기하고 분권령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개헌론 자체는 어떻게 보시고 본인은 그러면 어떤 쪽인지? 기본적으로 저는 개헌을 이렇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현재 이 개헌 우리 헌법 내에 분명히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귀한 가치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유승민 의원이 했던 헌법 제1조도 그렇고 제가 어제 대정부 질문에 했습니다. 헌법 제10조 국민은 자신의 행복을 지킬 권리가 있고 존엄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그런 10조 등등을 보면 우리 현행 헌법의 가치가 귀중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30년 전에 우리 사회의 갈등과 사회경제적 구조에 비추어서 볼 때 3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많은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지금의 이 중앙정부의 권력구조 외에 이렇게 모든 기회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고 지방은 피폐해져 있는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그 다음에 그동안은 우리들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기본권의 범위가 많이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법률로서 유보할 수 있다는 법률 유보가 너무 많고 이런 거를 따진다면 이번에는 손을 대야 됩니다. 개헌을 해야 하고요. 그 방향은요? 예를 들어서 내각제 뭐 개인적으로 선호하시는 방향은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가가 아직까지 여러 가지 갈등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국가 갈등과 위기의 최종 책임자인 어떤 권력, 그것을 대통령으로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그거를 국민 손으로 선택해 하는 것은 아직은 저는 뺏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내각제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분권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대신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세월호 특위 하나 연장하고 마는데 특조 연장하고 마는데도 대통령 눈치를 봐야 되는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래서 저는 분권형 대통령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대통령 중심제이긴 하나 대통령의 권한을 그걸 뭐라고 부르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어떤 우리들이 느끼는 생활상의 문제, 경제정책, 산업정책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갈등은 그건 좋든 싫든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에서 풀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대통령이 낙점하는 대로 가는 이 인사 시스템, 이 제도화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의도에는 전부 나쁜 사람만 있고 도둑놈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타협해서 현실적으로 관료나 청와대 입장과 다른 결론을 내면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국민들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소위 이원 집정부제 뭐 이런 형태를 그건 너무 어려운 말이고요. 그냥 분권하자는 이야기고요. 대선 전에 개헌 가능성이 있습니까? 개헌안 합의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밟을 것인가. 결국은 국민이 도장을 찍어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대선 전에 할 수 있을지 혹은 대선에 후보자들이 걸어가지고 결론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이 자기 임기를 단축하더라도 그 개헌의 프로세스에 따라 약속을 지킬지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지만 적어도 어떤 내용이 합의되느냐까지는 저는 대선 전까지 그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지금으로 봐서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길이라고 판단합니다. 저도 개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긴 한데 개헌론의 위험성도 또 있잖아요. 어떤 의미냐면 대통령 중심 지금 같은 제도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모두들 개헌을 치고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나 그 여당 쪽에서 이 세력이 이합 집산을 지금 여당에서는 지금 구도로는 재집권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세력이 이합 집산을 할 때 서로 주고받을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너 대통령에 나가 총리할게. 그래야 합종 연영의 딜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혼자 다 먹는 구조 말고 권력이 분산되는 구조가 돼야 너 이거 해, 나 이거 할게. 그럼 우린 이렇게 딜하자. 그래서 우리가 세력을 만들어 같이 해가지고 다음 권력을 우리가 먹자. 이런 딜이 될 수 있게 되려면 그런 개헌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개헌이 거론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꼰들이 계산하는 게 다 맞던가요? 저는 그건 김어준 선생이 너무 많이 나간 거라고 보는데요. 이번에 사실은 총선거 치르기 전에 이 여소야대 대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심지어 새누리당이 개헌선까지 육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국민들 마음 한켠에 분명히 이건 아니지라는 이미 판단을 그분들 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게 나중에 보면 나타나잖아요. 지금 김어준 선생이 그런 우려가 있죠. 분명히 소위 여러 세력의 뭐 좀 덩치가 조금 되는 친구들끼리 그런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게 부당한 거래를 국민들이 모르고 넘어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알면 어떻게 막습니까, 근데? 안다고. 그러면 개헌안이 부결되겠죠. 제가 말하는 거는 그걸 막아달라는 게 아니라 개헌론에 그런 위험성도 같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있죠. 모든 게 뭐 완벽하고 좋은 것 같으면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쭉 우리가 4대강을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여서 온 국토를 난장판이 놓은 이명박의 권력을 보시고도 또 지금처럼 대통령 한 분의 고집 때문에 정말 국정이 오도 가도 못하는 걸 보시고도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을지도 모르는 사드나 북핵 문제를 지금 보세요. 전쟁 불사론을 주장하는 걸 보시고도 어떻게 제동장치 하나 없는 이 제도 가지고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고민할 때가 된 거예요. 누가 가장 무서운 여권의 후보 상대인가요? 반기문인가요, 역시? 아니면 김무성? 유승민? 그거는 기업 비밀인데요. 지금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말하시죠. 저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 중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는 분명히 변화합니다. 그것도 변화도 확 뒤집었으면 하는 변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위상이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진 대한민국의 모습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그것도 상당히 분노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반기문 대망론이 이렇게 오래 가고 유지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 자체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꺾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에서는 마치 과거에 고건 전 총리나 이런 갑자기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그 류와 마찬가지로 반기문도 본격적인 검증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꺼질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인이 지금 이룬 외교적 업적 중에 지금 내세울 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 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자칫하면 이민족의 진짜 공도 동망이 올 수 있는 이런 무서운 상황인데도 누가 나서서 끌고 다니면서 중국 주석을 설득하고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고 북한에 대해서 뭔가 카드를 던지고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 수 있다는 기대를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죠.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반기문 총장을 대북
특사로 활용해야 된다 그 말씀하셨던가요? 특사란 말은 조금 제가 어제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특사를 보낼 결단을 하라. 특별히 지금 북한이 수재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이럴 때 먼저 손을 내미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런데 북한 정권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유엔 사무총장은 어떤 특정 나라의 대표자가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이렇게 분쟁 지역이고 핵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이때 유엔 사무총장은 그걸 해결하러 가야 될 여러 가지 또 권한과 책무가 있잖아요. 그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행보를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칫하면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핵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면서 지금 지진 때문에 핵발전소의 안전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는 이 국민을 두고도 공공연히 전쟁 불사론이 나오는 판입니다. 지금 우선은 이 불을 막아야죠. 이 불을 꺼야죠.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한국이 가진 중요한 외교적 자산은 그러면 대통령이 함부로 할 수는 없는 외교적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한번 한민족의 운명을 위해서 한번 요청하는 게 어떠냐. 그런 취지입니다. 굉장히 공허한 시도일 것 같은데, 근데 그 갔다는 자체는 상징성이 커서 대선 가든 도움이 될지언정 북핵을 해결하는데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아니에요. 저는 김어준 선생하고 생각이 달라요. 지금 문제는 선량한 조정자가 없는 거거든요. 캐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봄에요. 우리 선거 한참 할 때인데 그때 합의를 했어요. 지금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래? 우선 이 순간에 북핵을 동결하고 그래서 육자회담을 재개해서 북한이 요구하는 것과 국제사회 제재를 같이 풀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북한 핵을 해체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동시에 병행한다라고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아래 18일 날 현지 시간입니다만은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우리 외교장관은 뭐 별다른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캐리 국무장관이 지금은 북한이 행동할 때다 당신들이 동결해서 이것을 풀어가자라고 아주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누군가는 흥행보따리를 가지고 가서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 국무장관이 직접 갈 수는 없을 거고. 그러면 현재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책무가 부여된 분이 유엔 사무총장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이디어는 그렇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려면 안철수 전 대표는 북한 수혜는 조건부로 지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던데 의원님은 수혜는 일단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예, 우선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수재를 당하고 희생당한 사람들한테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저는 아직까지 우리 민족이 대화할 시간을 오히려 계기를 만들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저 우유 많이 요즘 안 드시죠? 국내 낙농가들이 있는데 우유가 이제 남아 돌아가니까 이걸 분유로 만듭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한 7,000톤 정도가 있으면 국내 수요가 충족되는데 지금 국내 재고량이 17,000톤입니다. 분유. 그 다음에 쌀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3년 이상 보관해버리면 사실상 일반 식용으로는 못 쓰잖아요. 그 쌀 보관 창고가 없어서 지금 전국이 난리고요. 그런데 금년에 또 풍년이 되니까 또 쌀이 우리가 소비할 것보다 훨씬 많이 남아돕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가 WTO 들어갈 때 이 쌀 시장 개방을 막는다고 의무 도입량이 금년에 또 40만 톤입니다. 대충 생각하더라도 한 100만 톤의 쌀이 남습니다. 이거 보관 요구가 1년에 1,000억 단위 이상이 들거든요. 왜 이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분배 과정에서 이게 무슨 군사력으로 전용되니까 막아야 된다. 자꾸 이런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정 안 되면 국제 적십자라든가 세계 식량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등등을 통해서 하고 적어도 자꾸 북한에 있는 보통 국민들의 마음에 역시 급할 때는 도와주는 거는 남조선밖에 없다. 그들의 표현대로 따르면 그런 걸 자꾸 심어주고 또 이거 전부 장부에 남겨야죠. 나중에 지하자원으로 교환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왜 그걸 안 하느냐는 그 이야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어제 말이죠. 정부 답변에도 그 총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인도적 지원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가 인색한 거 아닙니다 하고 아주 정색을 하더라고요. 그 양반이 생각하는 인도적 지원은 달라요.
인도에 지원하는 거 아니야? 인도에? 그럼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다시 이게 뭐랄까요? 부활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세요? 저희들이 과거에 학생운동 제야 활동을 할 때 그분이 민취업이라고 김영삼 대통령 쪽의 제야 창구였어요. 저하고는 벌써 한 30년이 넘은 관계네요. 네. 저는 저력이 있다고 봅니다. 오세훈은 어떻게 보시는가요? 오세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조금씩 올라오긴 합니다. 그래도 10%대 두 자릿수는 안 되죠. 저는 10% 올라가는 게 꿈인데요. 문재인 다음으로 까다로운 상대는 누구예요? 이 야권에서는. 어느 한 분 쉬운 분은 없죠. 네? 어느 한 사람 쉬운 사람 없다고요. 목소리 커졌잖아요. 화냈어, 나한테! 질문 그거 하나 드릴게요. 아까 지진하고 북핵 문제 말씀하셨는데 일단 핵발전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질문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선 후보 경선을 하게 될 텐데 시기 가지고 지금 논란이 좀 있잖아요. 지난 대선 때는 너무나 대통령 후보가 늦게 결정됐다. 그래서 후보가 뭘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규정상은 6개월 전에 후보를 선출하게 돼 있죠. 근데 지금 후보들 중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있으니까 이걸 좀 늦추자. 이런 주장도 나름 합리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저는, 뒷 질문부터 답변하면 저는 당연히 그분들 고려해야 됩니다. 배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정대로 하려면 이분들이 중간에 사퇴를 해야 되잖아요. 낮에는 직무 보고 밤에 선거운동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사퇴해도 보궐선거를 안 하는 그 시한이라는 게 3월 말인가 그래요. 이분들이 그래도 사퇴를 안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는 당연히 배려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단체장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저는 새 지도부가 원칙은 180일 전에 끝내게 돼 있지만 이런 정치적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저도 한때 이 에너지 문제가 한 국가에서 지금 중요한 일종의 중요한 과제잖아요. 그래서 이 핵발전소가 없이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에너지 수급을 감당할까라는 어떤 고민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탈핵, 원전 폐기를 이야기했을 때 쉽게 동의를 못했어요. 지금 원전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전력 전체 수급률이 30%가 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를 보면 우선 우리가 대체 에너지 혹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개발을 매년 2%씩 일종의 포션을 늘려가게 돼 있는데 중간에 한 8% 수준에서 지금 중지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국가가 더 강하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재생 에너지 만들면요 일자리 많이 생깁니다. 그렇거든요. 그건 소위 투자할 가치가 있는데 그동안 한국 사회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이 에너지 문제에서 이 세력을 형성해온 이른바 원전 마피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원전은 청정 에너지다 그랬잖아요. 청정 에너지 아니잖아요. 값싼 에너지 아니잖아요. 왜? 폐기 어떻게 할지도 아무 대책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계획해서 곧 건설하려고 하는 원자력은 다 중지하라는 거죠. 계획은 이제 포기를 하고. 다만 지금 공정률이 90%가 넘고 80%가 넘은 것까지 지금 중지하라는 이야기는 전 아닙니다. 그 대신에 정부가 지금부터 한 20년이면 20년. 왜냐하면 지금 보통 원자력 설계 수명이 30년입니다. 대충 이제 곧 거의 이제 만기가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만한 에너지 계획을 지금부터 세우고 한 20년에 걸쳐서 조금씩 해내가면 지금 현재 에너지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30% 이하의 비율은 조금씩 이제 대체해 나갈 수 있다는 거고요. 오직 하면 세계 최고의 산업국가인 독일이 메르켈 총리가 뭡니까? 앞으로 2025년인가요? 원전 제로를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들은 바본가요? 그 나라들이 되려고 했을 때는 그 실행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이태리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어디서 결정적 결심을 했냐? 후쿠시마에서 터져버리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원전을 2중, 3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인간이
이 원자력이 잘못해가지고 어떤 재앙을 일으킬 때를 대비해서 몇 중 장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 꼼꼼한 일본의 그 시설이 어떻게 됐어요? 쓰나미 한 번에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재앙에 대해서는 누구 한 개인도, 한 회사도, 한 정권도 감당을 못 하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정부가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짤 때 철저하게 그런 계획에 따라서 하고, 그리고 솔직히 에너지 과소비형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산업구조 조금씩 바꿔 나가야죠. 이제 나오셨는데 내가 꼭 했어야 하는데 못한 이야기 있으면은. 예, 여러분 이 파파이스가 여러분들 어찌 보면 삶에 활력을 주는 요소잖아요. 사실은 저도 여기 초대를 받았을 때 흥분했습니다. 뭔가 흐리멍덩하다라는 어떤 그런 제가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저 흐리멍덩한 거 아닙니다. 통합 주장한다고 해서 그저 좋은 것 같아 썩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최소한도 합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사회적인 기준을 정하고 적어도 그걸 이뤄내는데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의 어떤 형태로든 양보를 얻어내는 길, 저는 거짓없이 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혹시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 친구 맹탕이구나, 아직까지 많이 준비해야 되겠네, 그런 지적을 해주시면 그건 달게 받고요. 그 대신에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드릴 수 있는 것은 세상은 정말로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절박성이 있어야 바뀌더라는 게 젊을 때부터 저희들의 꿈이거든요. 저희들 지금까지 많이 맞고 컸고, 또 지금은 우리 곁에 없지만 제 10살 위 형님 노무현한테 참 욕도 많이 먹고 대들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대구 선거 끝나자마자 봉화마을에 달려가서 그 너럭바위 앞에서 제 경상도 말로 할 테니까 알아들으실래요? 희야, 내 이만하면 좀 잘했지? 고맙대이 이라고 왔습니다. 형, 나 정말 형처럼 그렇게 열렬하고 치열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따라가려고 노력할게. 형 고맙습니다. 그러고 왔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것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후보들은, 잠재 후보들은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래야 자기한테 기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럼 문재인으로는 왜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제가 왜 가능성이 있느냐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왜 누구를 씹으라고 그래요? 예. 그 사람으로는 부족하니까 나를 뽑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미 지지율이 훨씬 높은데도 아니, 불구하고. 그거보다는요, 이제 대세론에 안주하면, 야당은 흥미를 잃게 된다. 그리고 목말로 뒤에 뛰어오는 친구들도 뭐 역전할 희망도 보이고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지 국민들도 관심을 끌고 또 후보들끼리도 좀 치열한 경쟁을 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언론이 이렇게 하네요. 저 원래 싸움 잘 못해요. 억지로 몰고 가지 마세요. 그럼 문재인으로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붙어봐야 알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 그러면 문재인으로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와 본인이 더 나은 이유가 뭐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정치 구도 자체가 하루아침에 확 바뀌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동안 보면, 우리 당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그것도 아주 부정적이었던 지역부터 좀 허물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지역이 현재는 공교롭게도 영남 지역이고, 그 중에 가장 저희들한테 좀 차가웠던 데가,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우리 노무현 후보도 한 18%,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도 한 19% 정도였는데, 이제는 좀 획기적으로 판을 한번 뒤집어 보자. 그랬을 때, 제가 조금 더 그 죽지역 사람들한테 설득하기에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전통적인 우리 지지층에다가 그동안 개척하지 못했던 땅에서 좀 더 많은 지지를 얻어오면 뭔가 야권에게 더 강한 가능성을 만드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제가 총선 끝나고 우연한 기회에 한번 뵀잖아요.
그때 비슷한 질문을 드렸어요. 대선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 그때는 제 기억에 아직 그럴 정도의 여유가 없다. 내가 국민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드려야 될지, 무슨 의제로, 무슨 시대정신을 관통하는 의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지 잘 모르겠다.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한 4, 5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공부가 다 끝나셨나 봐요. 공부가 다 끝나서가 아니라 사실 이번에 조금 저로서도 좀 급하게 서둘렀던 감입니다. 그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날 모든 언론이 민주당은 이제 문재인 대선론이다. 끝났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죠. 아직도 우리들한테는 경쟁의 기회도 있을 것이고 토론의 기회도 있을 것인데 왜 못 박아요?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그럼 네가 할래요. 그래서 내가 못할 건 없죠. 뭐 이러다가 일이 된 것이고요. 그렇죠?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지. 뭐 더 없냐 이거예요. 어떻게 정말 그거 하나 우리가 전 고민했던 지역주의라는 그 벽 조금 겁냈다고 해서 그래서 나한테 기회 주세요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조금씩 이 과정에서 보면 제가 생각보다는 조금 괜찮은 물건이다라는 게 많이 나올 거예요.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지난 총선 민심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그 연장선에서 보자면 지금 사람들의 민심이 정권 교체의 레일을 달리고 있는지 아니면 저쪽으로 보면 정권 재창출의 궤도 위에 있는지. 다른 것보다는 국민들은 분명히 한번 바꾸었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한 10년 되면서 이 사회적 강자들, 그게 정치적 강자든 경제적 강자든 사회적 강자들이 너무 뻔뻔해졌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 것이고 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것도 더 뺏어서 100개를 채우려고 하잖아요. 이건 아니다. 분명한 거는 그런 점에서 세상이 바뀌고 무섭고 두려운 줄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그러나 야당에 대해서도 뭔가 아직도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우선 두 야당이 갈라진 것은 뭐 그분들이 늘 가슴에 좀 앙금으로 남아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뭐 세월호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야당이 조금 될 것은 되고 안 될 것은 안 된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타협안을 마련해보자라는 그 나름대로 야당이 바라보는 세상이 바뀌는 그림, 그게 좀 뚜렷지 않다는 게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권 교체에 대한 분명히 열망은 보여주셨는데 현재 분열된 두 야당이 각자 보이는 이 정도 모습 가지고는 아직 국민들에게 확신을 주기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김부겸 표 야당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제가 어떤 문제를 딱 이렇게 전착을 하면 참 끈질기게 참 징글징글할 정도로 끝까지 일을 합니다. 제가 좀 생긴 것도 이렇게 못생겼고 둥글둥글해서 저 친구가 늘 이렇게 좀 강성이 아니다라고 지적은 많이 받습니다만 그러나 한번 결심을 해서 어떤 과제를 잡으면 돌파하는데 끝까지 뚝심을 발휘한 거는 뭐 지금까지 장점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입시를 제때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재수도 하고 삼수도 했지만 마침내 또 들어갔거든요. 또 정치를 해서도 한꺼번에 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삼수를 해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한번 달았거든요. 뭐 등등 제가 어떤 과제를 잡으면 절대로 중간에 어설프게 간두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말 남한테 자랑하기 전에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또 자신을 닦아가면서 정말로 세상에 국민들한테 내놓을 만할 때까지는 다지고 노력하고 뭐 그런 끈기는 제가 조금 있을 겁니다. 예. 그게 이 시기에 사는 사람들한테 자식 구질구질하다 이렇게 비춰질지 아니면 저 녀석은 한번 뱉어놓은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더라 진정성이 있는 놈이더라 그래 될지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그 김부겸 의원의 그 훌륭한 인성에 대한 얘기는 알겠는데 품성, 끈기 그래서 김부겸 표 야당은 어떻게 다르냐고요. 요렇게 보시죠. 예. 우선은 저는 지금 현재 지금 부정부패 중에서 특별히 아마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하면 보통 우리 주변에 생긴 눈에 떠있는 부정부패는 상당히 많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이 구조적 부정부패는 제가 보기에 상당 부분 음습하게 우리 사회를 괴롭힐 것 같아요. 저 분명히 만약에 캠페인에서 제 정책을 이야기할 때
이 구조적인 부정부패에 대한 특히 권력형 비리에 관한 걸 확실히 발본색으로 안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부정부패에 대한 확실한 척결. 또 하나는 지금 결국 이제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를 비롯한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양극화 문제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 친구 왜 저렇게 과격해라고 하는 경제정책. 무슨 지금까지는 그걸 경제민주화라는 아주 점잖은 용어로 표현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구체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집어넣어라.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재정을 헛쓰느냐 안 쓰느냐는 이런 논쟁을 넘어서서 거기에 대한 확실하게 이런 식으로 어제 심상정 대표는 대합착이라고 하더라고요. 상층부, 하층부를 정말로 더 붙일 만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정책을 하라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확실한 대안을 내겠습니다. 적어도 기회에 있어서의 불공정, 그리고 사회 구조에 있어서의 불공평한, 그리고 아까 얘기한 부정부패, 요 세 가지는 확실히 걷어채울 그런 내용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희정 도지사, 재선 도지사죠. 충청권에 사서 강합니다. 박원순 무려 서울시장이에요. 이재명 인터넷상 인기 짱이에요. 이런 후보들도 쟁쟁하단 말이죠. 이런 후보들보다 본인이 더 나은 점이 흔히 확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딴 게 아니고 저희 당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야권의 전통적 지지자들은 정말 가슴에 분노가 있죠. 누가 이 분노를 시원하게 대변해 줄까가 지금 요즘 관심이, 지금도 여전히 정말이지 다른 것보다는 국가를 한번 책임져 보겠다 그러면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의 이 꿈을 한번 생생하게 실현해 보겠다 그러면 좀 제가 좀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를 좀 더 해볼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고민에 대해서는 다들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개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끼워 맞춰서 한국 사회 전체로 지금보다는 한 발 더 나갈 수 있을까? 그 모습을 제가 준비를 해서 나올게요. 그러면 아직 준비가 안 되셨는데 지금 나오신 거예요, 파파이스에? 그럼 왜 그래 일찍 불렀어요, 그래서. 아직 준비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일단 부르니까 나오신 거군요. 일단 파파이스 정도에서 얘기가 돼야 좀 인지도도 오르고 그래서 왔죠. 대세론으로 안 될 수 있어요. 문재인이 안 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문재인으로 안 될 수 있는데 근데 그 대안이 왜 김부겸이죠? 각 후보마다 장점이 한둘씩은 더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전부 다 한번 판을 펼쳐놓고 이번 기회에 이 절박한 한 번은 정권을 교체를 해서 이렇게 뒤틀린 사회를 바로잡아야 되겠는데 어떤 역량들이 모이면 이번에 확실하게 한번 뒤집을까? 어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각자의 매력들을 아직까지 점검받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전부 펼쳐놓고 자랑도 하고 토론도 하고 씨름도 할 기회를 달라는 거죠. 던져놓을 본인의 매력으로 준비된 게 지금 뭐가 있어요? 하나는 좀 뚝심이 있어 보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선거라고는 제법 치러가지고 지금 승률이 한 5할 되거든요. 지금까지 4승 4패 했습니다. 선거에 8번 나와서. 그러면 제법 좀 몇 집은 좀 생긴 거잖아요. 그 점 하나 봐달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좀 뻔뻔한 측면이 좀 옛날보다 많이 늘어가지고요. 저희들을 환영하지 않는 지역에 가서도 제가 좀 들이밀어서 정말 이번에 세상 조금 바꿔달라고 좀 호소하는 거는 제가 조금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노무현 대통령도 부산에서 안 됐는데 내가 대구에서 뚫었다. 실제로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 소송 문제 이후로 야권 후보가 된 것은.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정현 대표 있잖아요. 이정현 대표는 호남에서 재선이 됐어요. 최초로. 그러면 이정현 대표도 똑같은 논리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 이번에 모실 게스트는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소선거제로 바뀐 이후로 대구에서 최초로 당선된 야권의 인사입니다. 대구 수성갑의 김부겸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선 후보로 나오신다는 거죠, 지금? 예, 예. 그렇게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는데요. 네. 뭐 동네에서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동네에서 다 하는 걸로. 자, 보세요. 이번에 그 포스터였어요. 제가 의원님들을 모실 때 당선 사진을 꼭 살펴봐요. 그 당선 현장 혹은 그 순간의 사진을 보면 그 의원들의 캐릭터나 그게 잘 드러나거든요. 잘 보십시오. 다른 당선 현장과 어떻게 다르냐. 질서정연하지 않습니까? 흥분되지 않은 표정. 뭐랄까요. 학술용어로 의기양양. 내가 될 줄 알았어. 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다른 후보들 막 뽀뽀하고 난리 나요. 그리고 표정, 이런 표정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표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 표정 보세요. 가족분들이죠. 청중수 보시기에 왼쪽에는 제 아버님이시고요. 오른쪽이 제 집사람이고, 예. 둘을 헷갈리진 않겠죠. 네. 반대로 생각하진 않겠죠. 요거 변명 좀 해도 돼요? 네? 왜 이래 되는지. 왜 이렇게 하면요. 조용한지? 예, 해당 지역에 이 개표기가 고장이 났어요. 아, 지금 개표가 진행은 안 되는데, 언론인들은 전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출구조사가 크게 틀리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먼저 한번 찍자고 그래서. 아, 의기양양이 아니고 찝찝이구나, 찝찝. 아, 결과 아직 안 나왔는데, 혹시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예, 10시가 됐는데도 아직 현장에서 개표를 못하니까, 다른 언론인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최근에 인터뷰를 엄청 많이 하세요. 야권의 잠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인터뷰를 하시고 있습니다, 요새. 그러니까 가장 인지도가 낮다는 얘기죠. 가장 많이 열심히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언론들이 기사를 뽑을 때 이런 식으로 뽑아요. 결국은 문재인을 대체할 것이다. 문재인으로 좀 부족하다. 또는 문재인으로는 한계가 있다. 뭐 물론 문재인 전 대표를 제한 모든